그럼 먼저 기조발제를 준비해 주신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남기섭 회장님께서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패널 토의를 위한 기조 발제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15분간의 기조 발제 이후에 다섯 분의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조 발제의 제목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발전 협의회 ICK죠. 2주기 성과 창출 방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1주기와 2주기 ICK 기본 계획 비교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기의 비전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2주기는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고등직업 교육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좀 더 광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 양성, 기본 방향은 대학 특성 지역 수요 등을 반영한 자율혁신 계획 수립과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서는 1주기 때는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유형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2주기에는 대학의 자발적 혁신 및 적정 규모 지원이라는 그 추진 전략에 의해서 자율혁신 계획을 지원하고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기반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을 하고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하는 이런 추진 전략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로 자율적 혁신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 대학의 책무성 제고라고 하는 작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1주기 성과 분석과 관련된 백서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짧게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 1주기의 ICK 성과 분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양적 분석으로서 핵심 성과 지표가 이 참여대학이 미참여대학에 비해서 3개년 평균 우위를 보이고 격차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부분에서는 캡스톤 디자인과 현장 실습에 있어서 대학별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 70여 과제가 지원이 되었고 현장 실습의 만족도가 제고되었다라고 하는 양적 분석이 있었습니다. 기타 부문에서는 글로벌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글로벌 현장 실습 축소와 해외 취업자 수가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양적 분석이 있었습니다. 질적 분석으로 보시면 교육 부문에서의 교육 과정이 직무 및 역량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연한 학사 제도가 정비가 되었으며 원격 교육 관련해서 조직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한 체계적 대응이 있었다라는 질적 분석이 있었습니다. 산학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질적 분석으로서는 대학 수익 모델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서 대학의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었고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고도화되었다라고 하는 질적 분석이 있었습니다. 기타 부문으로서는 지역사회 동반 성장적인 측면에서 평생직업교육 등과 지역사회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등과 연계를 했다라고 하는 질적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동반 성장의 가능성이 타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질적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기반해서 2주기의 ICK의 주요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첫 번째,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입니다. 신산업 변화에 따라서 전문대학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청년 취창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한 우수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이 기요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해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직업교육 내실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전문대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로 힘을 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협의회 차원에서의 주요 추진 방향을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각 대학별로의 주요 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대학별 자율혁신 계획에 따라서 교육, 산학협력, 기타 부문에 있어서 추진을 하실 텐데요. 이 ICK 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직업교육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ICK 2주기 협의회에서는 특별 추진 사항으로 이후에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가치인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의 구축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진로 로드맵 기반 취창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진로 취창업 강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지역사회 연계 기반 평생 직업교육의 거점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직업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의 구축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을 해서 정규 교육 과정을 먼저 이렇게 우선시해서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시작해서 작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기반을 다져가면서 결국에는 이 2주기의 3차년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의 학점화를 이루는 학점 공유를 위한 그런 과정까지의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진로 로드맵 기반 취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시대보다 현재는 산학융합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취업률보다는 취업의 질이 우선시되는 새로운 전문대학 문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연계 기반 평생직업교육 거점화입니다. 앞서 우리는 SCK 4유형을 통해서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의 여러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ICK 3유형 라이프 사업을 통해서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시도를 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하이브 사업을 통해서, 이 이름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화 분야를 선정하며 평생직업교육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의 공헌을 통해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5개의 주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국정과제로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과제가 직업전환교육 선도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런 이름으로 론칭이 될지 아니면 하이브의 2유형으로 론칭이 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단계입니다만, 이런 직업전환교육 선도전문대학을 통해서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통해서 직업전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이 절실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2주기 ICK 성과 창출 방안으로서 특별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러닝이다라고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입 크기의 지식이다라고 해서 원바이트 날리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 MZ세대들이 주로 얘기를 할 때는 짤이라고 얘기해서 아주 짧은 동영상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15분, 20분, 30분이라고 하는 긴 과정의 어떤 그런 동영상이 아니라 짧은 핵심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담은 동영상을 이렇게 마이크로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러닝이 제가 여기 K묵 마이크로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출판한 자료를 보고 따왔는데요.
5분 분량의 동영상, 3에서 5페이지로 정리된 문서, 한 개 인포그래픽과 같이 5분 이내에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짧은 단위의 학습 콘텐츠, 이거를 마이크로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5분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7분, 길게는 약 12분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분 내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꺼졌지? 자, 그래서 2주기 이 ICK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 형태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우리 협의회에서의 스터디한 바로는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라고 해서 OER 방식과 함께, 이런 OER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요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여러 교육 수요자 관리 시스템이 있죠. 특히 이런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컨텐츠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 컨텐츠를 얼마나 잘 수강을 하고 잘 소화를 하며 얼마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다음의 교육 콘텐츠로 이관을 해서 이 학습 수요자들이 학습을 계속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케어 앤 매니지먼트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여러 스터디를 하고 여러 기관과의 미팅을 통해서 해보니 이런 교육 수요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OER과 교육 소유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정책 연구 과제화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 인터블 호텔에서 13분의 우리 자문위원단 분들과 함께 그 전문대학 국고지원 사업 공유협업 자문위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 자문으로서 우리 그 정책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2주기에서 힘을 줘서 구축하고자 하는 주요 추진 사항이 바로 이 통합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 연구, 페이퍼 리서치와 함께 정책 연구의 또 다른 축으로서 시스템 파일럿 스터디와 관련해서 이 투 트랙으로서의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기 지금 계시는 104개 전문대학의 우리 단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말씀들과 함께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연구 과제를 아주 엄중하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OER 방식 플랫폼을 가지고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5분 내외의 그 콘텐츠죠.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 1단계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AI 조교가 교수자 학습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온라인 교육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수요자의 케어와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도와 수료를 관리를 하고 디지털 배지를 부여를 해서 결국에는 당장에는 되지 않겠지만 이 2주기에 3차년도 정도 되어서는 인증 과목화 할 수 있는 1학점짜리 정도의 우리 그 교육 콘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화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지금은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명명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명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약 한 달 전에 세종시에서 교육부하고 연구재단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것을 교육부에서는 부임무기라고 명명을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교육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들이 어떤 이 정체성에 합당한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대한 공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숨이 왜 이렇게 차는가 했더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네요.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로러닝의 컨텐츠 개발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시범 운영 단계와 안착 단계 두 단계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주간대학에서 5개 내외의 유형별 마이크로러닝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대학별로 50개 내외 마이크로러닝의 콘텐츠 제작 및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 가능성과 함께 그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과정들을 시범 운영 단계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 간의 확산을 통해서 웰메이드된 플랫폼을 통한 참여대학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케어와 매니지먼트의 핵심을 두고 교육 소유자의 교육 편의성을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2주기 동안의 3차년도에서는 인정형 1학점 정규 교과목을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서 그 과정 중에 일정의 마이크로러닝의 콘텐츠들을 몇 개를 이렇게 이수를 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디지털 배지를 제공하면서 인정형 정규 교과목화를 진행을 하고 지속적인 확산과 공유,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차별로 보시면 1차년도에서는 시범 구축, 2차년도에서는 확대 운영, 3차년도에는 운영 고도화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3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체인데, 이런 거를 정해놓고 하다가 3년이 지나서 이 협의체가 없어지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그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고민해야 될 거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구축과 확대 운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화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3차 년도에서는 정부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서버를 이관을 해서, 정부 공공 플랫폼의 대표적인 게 캐리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캐리스로의 이관을 통해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후에는 포스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가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또 다른 한 축으로서 같이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오너십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하고자 하고요. 콘텐츠의 매니지먼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육 수요자의 교육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몰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더 공부에 몰입하도록 만들겠는가라고 하는 당근과 책찍 정책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보상을 주어지고 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년도에서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유형별 개발을 하고 2차 년도에 참여를 확대시키면서 3차 년도에서는 인정형 교과목으로서의 정규 교과목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페이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런 감성적인 걸 담아야 된다고 해서 참 담아봤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의 본질을 잘 담고 같은 눈높이로 우리의 의지를 함께 행하면 비로소 원하는 좋은 공동체는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제 카톡의 배경 화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4개 전문대학의 우리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장님들께 이 말로 제 발표 기조발제를 가름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제 잘 들었습니다. 남기석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사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부회장교 동원과학기술대 장인성 단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산대 윤동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협의회 전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보건대 정혜순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전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욱 연구재단 대학교육실 실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남기석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으신 백석문화대학교 최상철 단장님이십니다. 이렇게 6분께서 토론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패널 투의 사회자이신 백석문화대학교 최상철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패널 토의 사회를 맡은 백석문화대학교 최상철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남기석 회장님께서 제2기 혁신지원사업 성과 창출 방안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한 대응, 진로 로드맵 기반 취창업 지원과 또 지역사회 연계 기반 평생 지역교육 거점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2주기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교수 혁습 통합 플랫폼 구축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잘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발제 발표 주제 관련해서 네 분의 패널 토의 참가자들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아까 소개해 주신 네 분인데요. 제일 먼저 강병욱 실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 강병욱입니다. 우선 회장님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기 대학 발전협의회에서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콘텐츠를 채워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거가 좀 활성화되려고 하면 대학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학의 참여가 없으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기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회장님께서도 이제 당근과 채찍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인책 중에서 당근파와 채찍파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더 좋은 거는 당근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근을 어떤 종류의 당근을 준비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대를 해보고 좀 연구재단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토론할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냥 요 발제와 상관없이 다른 내용이 있는데 요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까요? 좌장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오기 전에 좀 준비를 좀 생각을 좀 해온 걸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다 알고 계신 내용 중에서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기 사업에 진행하면서 이제 연차 평가라든지 컨설팅을 하면서 지적됐던 내용 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한 가지인데요. 일단은 일관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기본적인 특징이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의 비전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되지 않고 발전 계획 따로 사업 목표 따로 세부 프로그램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지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것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부터 사업의 비전, 목표, 전략, 세부 프로그램, 그래 성과 지표까지 얼라이먼트가 잘 돼서 사업의 성과가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하도록 또는 기여하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도록
이게 얼라이먼트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곳이 일부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기 사업 추진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그 대학 혁신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주기에는 그 사업추진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2주기는 그와 다르게 대학 혁신위원회에서 대학에서 수주하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든지 지자체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관리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시도록 좀 사업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대학혁신위원회가 좀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104개 그 대학에서 다른 사업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를 좀 자료를 좀 봤는데요. 보니까 그 30%에 해당하는 대학이 혁신지원 사업만 하고 계시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대학은 혁신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에 물론 개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 대학이 많은 사업을 혁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 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대학 혁신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학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제출하신 그 자율혁신계획서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보진 못했고요. 제가 보는 과정에 좀 반가웠던 문구를 봤던 것은 그 학생 성장, 학생 성공이라는 개념을 대학 자율혁신계획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수요자는 학생이고 학생의 가장 그 중요한 목표는 학생 성장이 될 텐데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면 학생이 성장할 것인가? 입학할 때 학생의 비록 부족했지만 졸업할 때는 그 위에서 얼마든지 성장을 시켰다. 우리 학교가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사업 추진할 때 이 학생 성장 또는 학생 성공이라는 개념을 이 관점을 꼭 유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과든 비교과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항상 연구재단에서 우리 전문대학의 발전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런 부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혜승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1주기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정혜승입니다. 그 남기석 회장님께서 그 혁신지원사업 1주기와 2주기의 그 사업의 특징을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2주기 사업에서의 어떤 성과 창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남 회장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와 제가 생각하는 좀 발전 방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로 그 교육부와 연구재단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는 그런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진행되었던 1주기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그 좀 전에 그 송현재 교수님께서 상세한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뭐 간략하게 이렇게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그 교육 분야에서 뭐 교육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정착되었고, 또 교수 학습 분야에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벌써 이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위기가 왔을 때 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그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하고요. 산학 협력 분야에서 그 지역
산업과 연계한 그 맞춤형 현장 실무 인재 양성이라는 그 차원에서 좀 진일보된 성과가 있었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타 혁신과 삼유형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평생 직업교육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참여대학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성과 지표를 크게 개선했고 대학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그 전문 대학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입지가 넓어졌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문 대학을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이렇게 그 생각해 볼 때 개별 대학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좀 위세를 더 떨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학이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개별 대학의 성과 지표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연연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전문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전문대학 전체의 발전, 뭐 발전이라기보다는 전문대학의 생존을 다 같이 도모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주기 혁신지원 사업에서 추구해야 될 어떤 그 핵심적인 방향이 공유 협력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공유 협력이라는 키워드는 사업의 기본 계획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지난 그 시기에 뭐 동반 성장이라든지 상생 발전이라는 이런 그 구호를 통해서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물론 뭐 일정 범위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또한 그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전문대학 생존이라는 화두가 너무나 좀 거창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혁신지원 사업에 국한해서 뭐 한 가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좀 그 생각해 본다면 그 각 대학의 우수 프로그램을 좀 전면적으로 공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사업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를 좀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계획서 공유에 대해서는 뭐 남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뭐 연구재단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결과 보고서 공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고 쉽게 이렇게 모든 대학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그 현재 그 성과 평가 체제에 그 기인하고 있고요. 현재 그 성과 평가 체제는 그 대학 간의 어떤 그 경쟁을 유발해서 더 잘한 대학에게 더 많은 사업비를 배분하는 이런 그 기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그 실적과 성과를 창출해내는 뭐 이런 그 효과도 있었지만 이러한 그 평가 체제 하에서는 어떤 본질적인 차원의 공유 협력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몇 개 사업을 보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4개 등급으로 평가를 했고요. 1주기 혁신지원 사업은 3등급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번 그 2주기 혁신지원 사업은 더 세분화된 5개 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평가 체제 간에 뭐 분명히 뭐 일정한 그 성과는 있었겠습니다만 이 정책적인 목표가 정말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한번 그 잘 판단해서 지금 시점에 이 시대 상황에 요구되는 어떤 성과 체제가 어떤 건지 대학 간의 어떤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그 평가 체제인지 아니면은 대학 간의 좀 공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체제인지 판단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공허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뭐 지금이라도 그 사업의 기본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이 평가 체제에 대해서 좀 그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주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교육부에서 대학 측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해주셔서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의 어떤 그 사업비 집행 기준이 도입되었고요. 2주기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집행 불가 항목이 뭐 상당수 축소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1주기에서는 절대 불가했던 기존 교직원에 대한 뭐 성과급 지급 가능하게 되었고요.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뭐 전임 교원의 인건비도 지급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그 범위가 넓어져서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감사한 마음을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여대학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사업비 집행할 때 상당히 주저되고 정확하게 이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구재단의 그 사업관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Q&A 란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단장님들께서 우리 대학은 뭐 올린 적 없는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실무 담당자들이 많은 질문 올리고 있고요.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그 세세한 내용까지 이런 것도 써도 됩니까? 뭐 이렇게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부분은 뭐 대학이 어떤 그 사업비 집행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올라오는 질문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또 집행 불가라는 이런 그 답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그 회계 정상 과정에서 뭐 지적받고 뭐 환수 당하는 이런 부분을 대단히 우려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되고 그 소극적인 이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비 집행 기준을 말 그대로 네거티브 방식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 불가로 명시된 구체적 항목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쪽으로 일일이 그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이거 됩니까 뭐 저거 됩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그 입학 정원 급감에 따라서 뭐 모든 대학이 뭐 적정 규모와 뭐 입학 정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그 펼쳐지고 있는데 적어도 그 정원을 감축한 대학에 국한해서라도 어떤 그 뭐 교직원의 뭐 명예퇴직금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 기준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2주기 협의회 차원에서 그 고등직업교육 기반 내슈라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을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 전문대학생에 특화된 진로 및 취창업을 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평생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인데요. 뭐 모두 그 뭐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기존의 어떤 그 전문대학의 기능을 좀 더 탈피해서 확대해서 평생 직업교육의 핵심적인 중추 기관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특성화고 그리고 지역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전문대학이 그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는 이러한 그 새로운 고등직업 교육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내용들이 그 혁신 지원 사업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구되거나 검토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 고등직업교육 모델들이 좀 잘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공유 확산되어서 전문대학 전체가 좀 그 상생하면서 앞으로 뭐 생존 여부를 좀 걱정할 게 아니고 국가 발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뭐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기 어려운 시기에 또 그 회장님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해내셔서 또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듣자 하니까 아마 그 전문대학 간의 이런 생존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 또 각 대학 간의 성과 공유, 확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평가 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체제에 대한 전환 또는 변화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5개 등급을 평가를 하면서 많은 대학들의 또 피로도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대학 간의 공유 협업을 유도하는 방향의 평가 체제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사업비 집행 기준이셨죠? 사업비 집행 기준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윤동열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산대학교 윤동열 교수입니다. 그 남기석 회장님께서 제시한 그 2주기 ICK 추진 방향, 미래 교육의 변화 대응, 진로 로드맵 기반 취창업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기반 평생직업 교육 거점화의 분야 중에서 저는 그 지역사회 연계 기반 평생직업 교육 거점화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문대학이 그 4차 산업혁명의 등장 이후 기술 및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또 학력 인구 급감에 따른 성인학자를 포함한 입학 자원 다양화라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 직업 교육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뭐 주제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변혁의 흐름을 먼저 정책으로 반영한 곳은 교육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그를 보니까 2013년 3차 그 평생 교육 진흥 기본 계획에서 대학 중심 평생 교육 체제 실현을 그리고 4차 평생 교육 진흥 기본 계획 2018년도부터 2022년입니다만은 고등교육 기관의 성인 친화적 교육 제공을 강화하고 특히 그 전문 대학을 평생 직업 교육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관련 재정 지원 사업이 2014년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성화 전문대 육생 사업 사유형 사업,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ICK 3류형 후진학 선도 사업,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라이프 사업에 이제 전문대학이 참여하게 되었고 2022년 현재부터는 하이브 사업과 또 남 회장님 발표하신 그 내용의 직업 전환 선도 전문대학으로의 발전 등이 이제 주요 추진 사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10년의 그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2주기 ICK 사업에서 평생직업교육 발전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남성희 회장님께서 축사에서 직업교육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을 뭐 수행하려고 보면요. 먼저 평생교육법의 그 개정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6대 항목으로 제한함으로써 현재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위과정을 근간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기능에 대한 법률적인 제약이 이제 발생되고 있고 특히 이제 18년부터 22년대에 있던 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서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교육을 혁신하여 학점 인정, 그다음에 RPL 자격 취득과 전문대학 학위를 연계하려는 직업교육 연계 시스템 KQF 구축 운영하도록 제시한 것은 오히려 이 평생교육법에 이제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그리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2024년 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서도 평생직업교육대학 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학점 인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 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이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현실이 정규 학생 기반 학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황하에
성인학습자 친화형 유연한 학사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동하기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업 보고서에는 뭐 유연한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일례로 현재 그 평가 인증 체계 및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시스템 하에 트랙제, 집중 이수제, 재학 연한 상한제 폐지, 그다음에 시간 등록제, 비학위 학점 인정 등 성인 친화형 유연한 학사 제도를 전면 수정하기에는 먼저 그 교무 학사 쪽 행정팀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고 그냥 그 사업 보고서에만 쓰고 추진하지 않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예를 연구를 해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비학위 과정 참여 성인 학습자들이 학위 과정으로 전환된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전문대학에서도 비형식 과정과 학위 과정 교과목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비학위 과정에 들어온 성인 학습자를 학위 과정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비형식 과정으로 비학위 과정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을 해준다면은 학위 과정으로 들어오는데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형식 과정하고 학위 과정의 등가성, 교과목의 등가성 보장이 관련된 그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법제도 문제 말고 재정 지원 사업별 성과 공유와 연속성 강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성과 공유와 연속성 강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학위 비학위 과정 문제입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그 평생 직업 교육의 경우 기술 및 기능 자격에 따라 학위 비학위 과정의 통합 운영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는 바인데 2014년 시작된 SCK 4유형의 경우 학위 비학위 과정 통합 운영, ICK 3유형 후진학 선도 사업의 경우 비학위 과정 중심, 그다음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경우 학위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별 상이하게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업의 성과보다는 사업관리 주체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자주 쓰이는 그 지역거점이라는 용어의 문제인데 지역거점의 용어의 중복 및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그 대학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ICK 3유형 후진학 선도 사업의 경우는 직업교육거점센터라는 용어를 통해서 지역사회 대학 간 연계 강화 및 수범 사례 발굴, 그다음에 확산을 통해서 전체 고등직업교육 수월성 제고 및 질관리를 지원한다라고 했고, 하이브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소멸 및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한 기초자치단체 전문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거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노력이 병행돼야 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사실은 이거 달성하는 게. 그런데 재정지원 사업을 설계할 당시 기존의 성과, 즉 ICK 3유형 후진학 선도에서 지역 거점 교육 거점 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하이브 사업에서는 뭐 그 개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또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또 사업이 설계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좀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간 그 성과의 공유와 연계성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정과제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파트 부분 관련해서는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의 세부 과제 중에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그 교육과정 연계는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로 과제명을 변경할 수 있다면 좀 노력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취업반까지 포함해서 직업교육 연계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를 통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이 사실 그 전문대학에 투입되는데 그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5일 전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이라는 것은 초중등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인데 이게 계속 이월돼 가지고 지금 6조 8천억이 남아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이 제기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남성희 회장님이 가셔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 성인학습자 학업장애 해소 노력이 무엇보다도 평생 직업교육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유연한 학사제도 외에 장학금 확보 및 지원 확대가 절대적인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인학습자 발굴을 위해 성인들의 학업의 장애 요인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비, 국비를 포함해서 지자체 및 산업자의 연계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 평생직업교육 거점화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자타공인 또 평생직업교육에 관련된 전문가이시잖아요. 또 정책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것 부분에서 정리해 보면 평생직업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평생직업교육법에 관련된 개정도 필요하고 또 제도에 관련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통합 운영에 관련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 거점에 관련된 그 교육센터에서 이런 하이브 사업 등과 연계해서도 이런 관련된 부분도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지역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강조하는 부분에서 지방 거점 재정 지원 교부금에 대한 부분의 활용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많은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인성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장인성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문대학에서의 그 산학협력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그 1주기 저희들 그 혁신지원사업 성과 분석을 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제 교육 쪽으로 다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학협력 파트 부분은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문 대학이 이제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르니까 성인 학습자에 대한 요구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동안 기울어졌던 전문 대학의 산학 협력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나온 사업이 아마 링크 3.0 사업이 되면서 일반 대학을 좀 유사하게 따라가는 그런 산학 협력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전문대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산학협력의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한 세 가지 역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네트워크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산학교육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업 지원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대학과 비교를 해서 네트워크 역량은 우리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이거 개인적 인간관계를 굉장히 좀 잘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년대 일반 대학 교수님들 대비해서 그 네트워크 역량은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산학 교육 역량 파트에 들어가 가지고는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전문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산업체 주문식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 대학보다도 조금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나, 또 그런 경험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력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가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기업이 매출을 향상을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분야가 저희들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 지원 분야가 왜 그러면 전문대학 교수들이 미흡한가? 첫 번째, 일반 대학에는 공동 연구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재원과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대학 쪽에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연구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 자체가 연구를 위한 기자재가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기자재가 많이 준비되다 보니까 우리 그 전문대학 교수님들의 산학협력 역량이 세계 중에서 기업 지원 역량 부분이 가장 좀 열악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대학 교수님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에 못지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전문대학 산학협력을 어떻게 이제 올리느냐? 그럼 기업 지원 역량을 올리려고 하면 여기서 개인 플레이가 아닌 팀 플레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대학의 전공 교수님, B 대학의 전공 교수님, C 대학의 전공 교수님하고 중간에 메인 중견기업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산학협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자리가 혁신지원사업 단장님들 총회다 워크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링크 사업과 혁신지원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중간에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뭐 아까 1차년도 성과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산학협력 파트의 핵심에서는 투자를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링크에서는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 가이드라인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학협력이라는 어떤 그 산학기술 지원의 부분과 산학교원의 그 복합체라는 게 이제 산학협력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약 56개 대학에 한 10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핵심 사업에서 좀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또 핵심 작업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 인력 양성은 충분히 핵심 사업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사업을 어떻게 연계를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모 사업단 다른 타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첨단 기술 설계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하겠다고 펀딩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자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링크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지원 사업에서는 교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는 세 개의 사업이 연계가 돼 가지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들께서라도 중복 방지라는 그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핵심과 링크와 또 타 사업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성과를 내면 저는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 사업하고 핵심 지원 사업을 하는데 두 개 사업의 공통점이 조금 전에 화두가 되었던 공유 협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링크 사업단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링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단 전체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 실습실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배 회장님께서
거기 지금 현재 14개인가 1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 대학의 비중을 이제 확대를 시키면서 아마 그 가상 실습시 플랫폼에 각 대학에서 가장 강점인 부분이 좀 탑재가 돼서 학생들의 전문 실습 교육에 충분히 응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가상 실습실에 탑재가 될 때도 이게 꼭 100% 링크 사업비로 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뭐 혁신 지원 사업비에서 일부분이 들어오고 그냥 사업비가 컸을 경우에는 링크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좀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두 사업이 연계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유사한 부분에서 산학협력 부분이 계속해서 혁신에도 있고 이제 링크에도 있다 보니까 단장님들께서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방향에 방점을 줘가지고 한쪽은 교육 쪽으로 가고 한쪽은 산업체하고 연계하는 기업 지원 쪽으로 밀고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그 기업 지원 역량 부분을 저는 이 두 가지의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저희들도 조만간에 일반 대학과 같이 산학협력 역량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전문대학의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산학협력 혁신에 대한 분을 많이 강조분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링크 3.0뿐만 아니라 우리가 혁신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대학 간의 공유, 협업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링크 사업과 혁신과에도 관련된 부분에서 협업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패널 토의에 참가하신 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진행팀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소속 대학과 직책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피드백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약 8분 정도로 앞에 시간이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2개에서 3개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시간 안에 질문을 못하신 단장님들이 계시면 향후 진행팀에서 정리해서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질문. 네, 한양대학교의 이경백 단장입니다. 좋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요. 좀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기타 혁신에서 그 대학의 공공성하고 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어떤 운영 방안이 좀 언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저희 대학에서는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 뭐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한영대학교의 이경백 단장님이셨죠? 말씀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 관련해서는 연구재단의 강배용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좀 제가 이해한 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 전문대학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좀 바꿀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평생 직업 교육 파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쨌건 교육이 필요한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인재를 필요로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는 뭐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고민이고 인재가 구하지 못해서 고민인데, 우리 전문대학의 평생 직업 교육 기능을 좀 강화해서 교육이 필요한 쪽의 특성을 잘 살려서 특성을 잘 반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쪽, 그러니까 인재가 필요한 쪽에서의 특성까지 잘 반영을 해서 양쪽의 특성과 요구를 잘 반영을 해서 우리가 평생 직업 교육을 잘 운영을 한다면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온 질문에 또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우리 지역 사회의 연계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나 두 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의 대동대학교 사업단장 최종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 그 혁신 부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일주기 성과 발표할 때도 보면 교육 혁신 분야는 세부 프로그램이 적기는 하지만 뭐 에듀테크 기반 환경 조성이나 뭐 디지털 교육 플랫폼 구축, 뭐 교육 질 관리 등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는 혁신 분야이고,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혁신의 성공이 사업 전체의 성공을 평가하는 주요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 혁신과 관련된 우수 사례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뭐 성과 보고회나 대학들의 우수 사례 발표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투자된 환경 개선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의미 있는 효율적 성과와의 연계 같은 것들은 또 미비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대학은 신규 대학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맥락에서 좀 잘된 것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좀 교육 혁신 부분에서 뭐 투자 대비 성과나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고려하거나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교육 혁신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종욱 단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신규 진입 대학의 관점에서 교육 혁신 분야에서 조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제1기 혁신 지원 사업 발전 협의 이끌어 주셨던 정혜승 회장님 가능하시겠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이 신규 진입한 대학들께 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혁신 분야에서의 어떤 뭐 조언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뭐 교육 혁신 영역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사업 계획서에 뭐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잘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세부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세부 프로그램 개수가 가장 많은 영역이 이제 교육 혁신 영역으로 이제 생각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환경 개선이나 교육 과정 개편뿐만 아니고 뭐 교수 학습이라든지 뭐 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뭐 이런 분야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아마 많은 대학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가 어떤 내부 교직원의 어떤 무관심과 비협조,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 뭐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어떤 내부 공감대를 좀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 내부의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단 뭐 내부 교직원 상대로 뭐 사업 설명회라든지 워크숍을 좀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사업의 방향, 목표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좀 얻어내야 되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과정이 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마 수십 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하는데, 나중에 이제 개별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몰랐어요라는 답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물론 뭐 해야 되겠지만, 이제 뭐 곧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학기 동안에 시행될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정리해서 좀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9월 달에는 내가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10월 달에는 어떤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학기별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뭐 더 말씀드리자면,
이 그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성과 관리가 대단히 그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요. 아마 사업 계획서 쓰실 때 다양한 성과 관리에 대한 요소를 이렇게 포함해서 쓰셨을 텐데 막상 그 사업 운영에 연연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성과 관리가 타이밍을 놓치면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중 계획을 잘 짜시고 그 계획표대로 어떤 그 타이밍이 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 성과 관리 요소를 좀 가동하는 이런 것들이 좀 주기적으로 그 운영이 된다면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질문 못하신 분들은 저희 진행팀에 전해주시면 저희들 꼭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토요일 위해 아낌없이 의견을 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과 플로에서 참가해주신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패널 토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을 가지신 후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 1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총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문화대학교 최상철이었습니다.